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15시간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전 대표이자 어제 다시 개혁신당 대표가 된 이준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특검의 이제 정치권을 향한 수사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이 공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된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번 특검이 이제 조사 들어가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시인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때문에 당대표가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이 갖고 있는 의심이고 또 이 공천 관련돼서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하고 이런저런 그 소통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이 자료들도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피의자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어제 이제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 이준석 의원이 선출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오전에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도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은 이 잔치상 이 치우기도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뭐 그 다음 단계로 이를테면 뭐 기소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혐의를 두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개인으로서도 또 개혁신당으로서도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에서 귀국하지 이틀 만에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기가 공교롭다고 얘기를 했고 현행범도 아닌데 오해 살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특검이 사실 영장을 칠 때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왜 그 다음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아마 월요일날 영장을 치려면 지난 주말쯤에는 법원의 판단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을 겨냥한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당 대표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후를 이제 적시해서 아마 영장을 신청했을 텐데 발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정치적인 특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수수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 조사가 마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조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게 왜냐면 2026년 6월에 그 말하자면은 공천 그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행사했을 때 당 대표였잖아요. 당연히 그때 이제 그 대표였기 때문에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난 총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칠불사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그 말하자면은 그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이라든가 이제 통화 기록 보여주면서 이걸 폭로할 테니까 나한테 비례 1번을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거기서 다 논의된 거잖아요. 그 두 현장에 다 있었던 전직 대표였고 지금 현직 대표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조사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비일학격이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동탄이 아니라 그 상계동 본가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아마 특검이 좀 안 하는 방식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전 정보가 좀 입수된 적이 있지 않을까. 전화기 확보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본가가 낫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특검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과 지금까지 시간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를 치른 이준석 대표 단독 입후보에서 98.22%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특검이 왜 오늘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걸까 궁금한데요.
근데 오늘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검이 뭐 그런 걸 고려하고 수사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개혁신당이 뭐 제1야당도 아니고 또 이준석 그 의원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까지 가지고서 수사를 했다라는 건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고요. 한 차례 이제 검찰 조사를 이준석 의원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소상히 본인 진술을 했는데 지금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복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만 그게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뀐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혐의를 구체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공범으로서의 어떤 혐의를 뚜렷하게 두고 있는 거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여서 그때보다 수사가 진척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준석 의원 개인으로서도 개혁신당으로서도 이게 개운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뭐 의원이 많고 당이 크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이 앞서 이제 득표율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개혁신당 전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특검의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만약 이로 인해서 기소라도 된다면 당 전체가 위기 상황에도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특검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서 소환이나 수사 관련 일체 접촉이나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 4월 29일 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 계획이라든가 본인에게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이제 그 현 평택시장에게 민주당 소속에 진 거죠. 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남기거나 뭐 이렇게 흔적은 없어서 경찰은 이제 그 스스로 아마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라는 거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굉장히 특검이 굉장히 3대 특검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수사하는 건 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 관련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지난해 적폐청산 수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검이라는 수사는 예외적 보충적으로 하는 데다가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외과 수술적인 그런 사안을 가지고 해야죠. 왜냐하면 12월까지 한시적으로는 시간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지금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밀하게 하면서 인권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나 사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그 시금석을 보여줬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예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정 조율도 어렵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내란 특검에 이제 소환에 일체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소환 없이 기소를 한 상황인데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내일도 뭐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걸 들어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김건희 씨 측은 지금 8월 6일 날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는 표하고 있어요. 조금은 이제 대조적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다소는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당시 재보궐선거 개입 혐의가 혹은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윤상현 의원이 알려지기로는 특검 진술을 통해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김영선 공천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특검이 한 번 더 소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곧바로 기소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과거 발언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 인사들을 지적했던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이 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뭐야,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지.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네. 했어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 건데 이런 발언들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많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어떤 관역을 잃은 총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 같아요. 근데 뭐 아군 진영이든 뭐 이른바 뭐 보수 진영이든 하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그냥 밖에서 개인 평론하거나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75만 이제 공직자들의 상벌, 교육, 그 다음에 승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채용까지도. 자, 그렇다면 이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부합한다고 누가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저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은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은 5년에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이 낳은 뭐 엄청난 지도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공직사회가 어떤 시그널을 갖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해야 오직 따라야 이번 공직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그런 아주 불편한 시그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분에 대해서 여권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왜 또 해야 하냐면은 저분이 5월까지 발언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월이면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2달 전 일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측면에서 저는 그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 여권이 더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정권이 변해도 항상 국민에게 복무하는 그런 자세가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편향적이고 아주 가치 중립적이지 못한 분이 그 수장이 되고 나서 더더군다나 코드 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경우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거는 감싸는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빌리면요, 깊이 묻은 다이너마이트일수록 더 큰 폭발력을 가진다는데 더 묻기 전에 저는 빨리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법화 유용 논란을 겪을 때도 김 여사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극찬을 했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빨리 어쨌든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이게 이제 인사 추천과 검증에 어쨌든 공백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저분이 어떤 배경에서 추천이 됐고 또 어떤 뭐랄까요, 그 적합성 이런 걸 가지고서 저 자리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5만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이게 여권 내부의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아주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대선이 진행되던 얼마 전까지 했던 발언이고, 이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 번도 본인이 공직에 나가거나 이럴 의지가 있거나 혹은 공직에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타인을 평가하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그 잣대도 공정한 잣대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서 타인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그런 과격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분이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과연 공직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어떤 말하자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사과 정도로 이게 이제 저분의 거취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에 이제 민간 기업 등에서
저분이 이제 인사 관련 담당자로 일을 하긴 했으나 민간 기업의 인사하고 공직사회 인사는 대단히 다릅니다. 근데 저 최동석 처장은 코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 하는 고위 정무직 인사는 뭐 코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정권도 그렇게 인사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하는 것은 75만 공무원 전체에 어떤 인사 승진, 상벌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코드 인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코드 인사 철학을 가진 분이 저 자리에서 어떤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그건 대단한 이제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결단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실은 검토 사항 없다, 특별한 대응 없다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혹시 그동안 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해서 좀 인사검증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딱 그거 하나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강준욱 비서관, 그다음에 2명의 장관 후보자 이진숙, 강선우, 그다음에 지금 이 논란까지, 그다음에 또 중간에 사실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전보 인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2달도 안 된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봐줬어요 국민들이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서 임명된 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까지 유튜브 활동한 게 지금 버젓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제어를 하지 않는다? 저는 왜 더 큰 문제냐고 보냐면은 요즘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입니다. 너무 저장된 게 많아요. 말한 거 글 하나 도망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권의 대통령실에 특히나 그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요. 더 밀리면은 우리가 혹시 뭐 비선 라인에서 검증 못하고 인사한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비서관하고 이제 총무비서관이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두 사람에 의한 검증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마치 시인하는 듯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하거나 주저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서 해결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이게 동티가 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동티가 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니문 기간이니까 어느 정도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진폭이 작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쌓여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이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실의 1급 참모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아서 사람 용인술 쓰면 그만이라 생각할 텐데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동석 처장의 발언에 치욕스럽다고 말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가치에 부딪혀 사임한 강준욱 비서관과는 다른 문제다 이러면서 완화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가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서 부적절한 과거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 20분 뒤에 개인적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주변이나 여권의 기류를 보여주는 건데 사퇴가 아니고 사과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앞서도 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분의 저런 그 설화가 과연 여기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어쨌든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분이 앞으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 논공행사항이 필요하다면 다른 자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그 자리의 성격상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분의 발언이나 그동안의 과거 행적 이런 것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자리임에 분명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초기의 인사검증 과정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사 원칙이나 기준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인사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오래된 어떤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는 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있었던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냈던 저서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 거고 최동석 처장도 불과 뭐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못했다는 거는 아예 검증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문제를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고 계속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권 내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균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저분의 거취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오히려 정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뭐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10점이 높긴 하죠. 그런데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임명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간과되고 있죠? 저는 제가 보기에 임명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일관된 이재명 대통령의 충성심, 편향된 가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을 저격하는 일종의 차도살인 전략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면 저분을 저렇게 중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저분은 약간 이데올로그 같은 게 있어요. 독일 유학파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독일 철학자들의 뭐 하이데거까지 인용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급지게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를 포장해 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일종의 거의 면죄부를 좀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이른바 형수욕설에 대해서도 감쌉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그러고,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것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가치관이 저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상혁 수석 대변인이 임명된 이유가 간과되고 있다는데, 임명된 이유가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임명 못할 이유를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거꾸로 좀 묻고 싶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좀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백승하 대변인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당내 분위기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니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내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개인 의견일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무리한 감싸기가 않는 전 후과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61.5%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라는 걸 늘 등락이 있는 법이고, 또 취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일부 그게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이게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저는 이제 부담을 그 여론에 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급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장관급 공직자여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다면 그 과정에서 뭐 걸러지기도 하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서 여권이나 이제 대통령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이건 바로 임명 즉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차관급 공직자다 보니까 이미 이제 논란은 발생했는데 한 번 내린 인사를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정무적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구설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소폭이나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그 시그널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여권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두고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출연하기로 했고 김문수 전 장관은 출연 검토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김문수 후보도 출연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가 이제 조금 그게 부담이 되니까 출연을 유보한다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출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제가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떠나서 현실적인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7명으로 지금 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명을 거르는 예비 경선을 하는 거는 국민 여론조사 50하고 당원 50, 당원조사 50 이렇게 해서 5대 5인데 4명의 결혼은 진짜 결선으로 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입니다. 당원의 표가 절대적인데, 어쨌든 지금 그 전한길 씨의 유튜버
지금 그 구독자 수가 40만이라고 하고 저분이 사실관계 여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10만 당원을 내가 지금 모집했다라고 얘기를 공언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제가 추산하는 당원 수가 한 80만, 75만에서 80만 정도 사이인데 거기에 지금 8분의 1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원 이번에 전대 룰을 바꾸면 모를까? 이게 현실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이 큰 시장을 놓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 전대 룰을 저는 예비 경선 룰처럼 선거 룰도 바꿔야 한다. 5대5로. 근데 결국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여기다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후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성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했던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도 저는 연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워낙 지금 이게 말하자면 룰 자체가 좀 강성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선대위가 이게 당원 당규 바꾸려면 전국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그 입장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저는 이 구조로 가는 이상 저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점점 더 강성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강성 당원들의 소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 동안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걸 두고서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신도 10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 후보를 도왔다.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글쎄 당시에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돌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근거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런 입장을 표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이제 주장은 근거 없다라고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문이 있었던 것만은 이제 분명하고요.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한테 직접 들은 얘기에 기초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저게 얼마간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이게 이제 뭐 불에다가 기름을 끼워 얹은 것처럼 이미 이제 탈당하고 나간 상황이지만 홍준표 시장의 이제 저런 주장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이제 뭐 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전환길 씨 그 유튜브에 출연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탄핵은 잘못됐고 전환길 씨가 공공인이 주장하듯이 그다음에 계엄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어떻게 보면 유포하는 그런 일에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보들이 이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죠. 전환길 씨도 뭐 본인이 10만 명을 당원을 가입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고요. 물론 강성 당원들에게 이미 이제 당원인 강성 지지층들에게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그거 두려워서 그 표를 좀 얻겠다고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저렇게 위헌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주장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쇄신의 길도 아니고 변화의 길도 아니고 더 퇴행하는 길이고 그야말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제 그런 늪속으로 빠져드는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신도 10만 명가량 이 정도를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서 윤 전 당시 후보를 도왔다는 이 내용 국민의힘에서는 근거 없다고 하고 있고 네. 권성동 의원은 이거는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다시 또 반박하면서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고요.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참 저는 뭐 일단 먼저 홍 시장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뭐냐면 지금 전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재를 뿌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이런 전대 과정을 통해서 건너가기를 해야 되는데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도 정리를 해야 되고 친전환기냐 반전환기냐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와중에
이게 꺼내드는 순간 당이 그야말로 블랙홀에 빠져들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대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이만희 교주에게 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신빙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때 불거졌던 논란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당비를 3개월을 낸 사람에게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당원자에게 부여되고 책임당원 자에게 부여되는데 그 당시 한 달인가 됐던 사람들도 영입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일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이만희 교주가 얘기하거나 혹은 뭐 딴 데 뭐 무슨 뭐 종교단체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했다면은 저는 이 엄청난 일을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후보로서 이걸 돌파했었어야죠. 그래서 본인의 정당성을 가지고 후보자를 획득하든가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걸 꺼낸다는 얘기는 좀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다만 그때 있었던 3개월짜리 당원과 한 달짜리 당원들을 동등한 가치로 그때 이제 했던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납득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그 사안 자체는 중요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교주에게 들었다고 이걸 지금 폭로하는 거는 전직 저는 당의 원로로서 전혀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훈 전 대표 출마를 안 했는데 그 물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직접 어쨌든 개입하는 이를테면 뭐 쇄신 변화, 혁신을 내세운 그런 후보들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의사를 당장 표명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게 한번 결선 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예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좀 지켜볼 것 같고 원칙적으로 어쨌든 그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하거나 혹은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후보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은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다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본인이 어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본인 영향력의 한계가 그로 인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이나 이런 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물밑에서 어쨌든 그걸 지원하거나 혹은 후보들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는 역할 같은 걸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본인이 계속 뭐 라이브 방송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전당대회 방향이 혹은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된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은 야당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까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카운터 파트너로 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없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했던 그 후보들 중에는 협치의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여당 대표가 되든 야당과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말을 또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무리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상대당 의원 45명을 다 의원직 제명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 위헌정당으로 해가지고 당을 없애겠다는데 그럼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두 사람이 저렇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8월 2일 지나면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무줄도 너무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줄어드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합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그 권리당원 55%라는 강성당원들의 뜻이 중요한 투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1기 이재명 정부의 제1기 여당 대표의 좀 격과 그다음에 지위를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저렇게 선명성 경쟁을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발언에도 금도가 있는 법인데 저렇게 다 질러버리면 나중에 저거 뒷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진짜 그야말로 협치의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발의예요. 그리고 뭐 조계종 총무스님의 탄원서 등도 화제가 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어떤 향후의 생보를 보일까요? 대통령실의 오늘까지 입장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첫 사면이 아마 8.15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게 되면 굳이 대통령 첫 사면에서 그런 논란까지 벌여야 되느냐라는 부담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채감을 여권 전체가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워낙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부인 같은 경우에 뭐 거의 4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총선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이러저러하게 삼면론이 나오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거는 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면회를 했다기보다도 과거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원의 후원회장도 오랫동안 지냈었고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도의를 가지고 면회를 했다 이렇게 의장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계 원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제 사면을 거론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도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특사라는 건 어느 정도 정치적 균형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한다면 이른바 이제 야권,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과 같은 야권이 아닌 국민의힘 쪽에도 어떤 사명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사면인 8.15 사면에서는 정치인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된 여론조사 정보를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응답은 61.5% 잘하고 있다로 나타났는데요. 무선 자동응답 전화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